안녕하세요. 노년의 라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기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던 순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이에요. 평범한 인생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서울 외곽 구로구 끝자락 반지하 방 하나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구두, 운동화, 하이힐. 저는 그렇게 세상을 발로만 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하지만 제 이야기의 시작은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한미라. 저보다 4살 위였죠. 언니와 저는 정말 달랐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예뻤고 말도 잘했어요. 저는 늘 비교당하는 쪽이었죠. 미라는 벌써 1등인데 지연이는 왜 그 모양이니? 언니는 저렇게 얌전한데 넌 왜 덤벙대니? 부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언니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요. 16살 때였어요. 언니는 서울 시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죠. 24살 언니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과 결혼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호텔 예식장에 하객이 300명도 넘게 왔습니다. 저는 그날 들러리였어요. 아니, 들러리도 아니었죠. 그냥 구석에서 지켜보는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언니의 웨딩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나던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7살 때 차례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는 3년 뒤에 가셨죠.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언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언니가 날 지켜줄 거라고요. 31살에 결혼도 했습니다. 동네 철물점 하던 남자였어요. 착하긴 했지만 술버릇이 나빴죠. 술만 마시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3년을 버텼어요. 더 이상은 무리였죠.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는 쭉 혼자였어요. 아이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청소일로, 가끔은 전단지 돌리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죠. 언니는 그동안 잘 살았어요. 남편이 회사를 잘 운영했고 큰 아들 진우도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했거든요. 언니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고 백화점도 다니고 골프도 배웠습니다. 가끔 언니가 찾아왔어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반지하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죠. 지연아, 그래도 좀 더 나은 데서 살지. 이렇게 축축한 데서 살면 건강해져.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받아야 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언니. 에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우월감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언니는 제가 초라한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의 성공을 더 빛나게 해줬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늙어갔고 주름이 늘고 허리도 굽었어요. 거울 보는 게 싫었습니다. 거기 비친 건 초라하고 지친 58살 여자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지금 시간 있어? 응, 언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우리 집으로. 급한 일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죠. 언니의 아파트는 40층짜리 고급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응? 내가 나 대신 결혼 좀 해줘야겠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중매가 들어왔어. 근데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언니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밀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보낸 신상서였어요. 이름은 정만수, 나이는 65. 직업은. 언니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청소부래. 청소부? 응. 빌딩 청소하는 사람이야.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언니의 얼굴에는 역겨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언니한테 중매가? 그게 말이야.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가 자꾸 연락하는 거야. 나이도 비슷하고 조건도 괜찮다고. 근데 청소부잖아. 내가 어떻게 청소부랑 결혼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언니 대신 가라는 거야? 응.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어차피 너도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응?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랬듯이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언니의 그림자로 사는 게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언니.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매쟁이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제게 건넸죠. 고마워, 지연아. 언니가 나중에 보답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청소부와.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게 제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약속 장소를 알려왔어요. 서울 외곽, 그것도 경기도 경계선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식을 올린대요. 간소하게. 언니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마을회관이라니.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베이지색 투피스였어요. 구김이 좀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죠. 거울을 보니 58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생기라고는 없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내가 결혼을 하다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을회관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낡은 시멘트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안으로 들어서니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신부 왔어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로 이끌었어요. 거기 단상 같은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만수. 첫인상은 평범하다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체격도 보통이고 얼굴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묘하게 깊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눈빛 같았죠. 정만수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또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맞지 않았어요.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주례를 맡은 듯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식은 정말 간단했어요. 서로 절하고 반지 끼우고 그게 끝이었죠. 반지마저도 은반지였습니다. 1,000원짜리 같은. 정만수는 제 손을 잡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아보면 알겠죠.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게 될 거라는 건지 아니면 살아보니 알게 됐다는 건지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이 끝나고 정만수는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15년은 됐을 것 같은 하얀색 차였죠. 타세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서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 아, 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정만수는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벽에 금이가 있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죠. 2층이에요. 정만수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작은 투룸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방 2개. 가구는 최소한만 있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밥상 하나, 텔레비전 하나. 저쪽 방 쓰세요. 정만수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좁은 골목이 보였죠. 저는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만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첫날 밤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조용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습관이 그랬거든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에 김치 반포기와 달걀 2개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로 뭘 해먹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쌀은 있는지 쌀통을 열어봤는데 그나마 다행히 쌀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밥을 하고 달걀 프라이를 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죠. 정만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오더니 밥상 앞에 앉았어요. 먹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만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기계처럼 먹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기 생활비로 30만 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장도 봐야 하고. 정만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절하시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10억 원 정만수.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10억 원이라고요? 저는 황급히 은행 앱을 켰어요.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0 000 000 10억 원이 정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일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어요.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다시 눌렀습니다. 앱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억 원이었죠. 정만수는 이미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남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저기요. 제가 황급히 불렀습니다. 정만수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어요. 이 돈 이게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이게 대체 생활비 달라고 했잖아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10원을 준 것처럼 태연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쓰세요. 필요한 거 사시고. 정만수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주저앉다시피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청소부가 10억을 준다?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번 돈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걸. 직접 은행에 가서 이게 정말 진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걸어갔어요. 15분 정도 걸렸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통장 잔액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네, 정확히 10억 원 맞으십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닐까 싶었죠. 이게 진짜 제 돈이 맞나요? 네, 오늘 오전 8시 32분에 정만수님으로부터 입금되셨네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꿈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정말로 10억 원이 제 통장에 있었던 거예요. 고객님, 혹시 자산관리 상담 받으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초라한 58살 여자의 통장에 10억 원이 들어있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왠지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착각이겠지 싶었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빨리 걸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만수는 대체 누구일까? 청소부가 10억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 6시쯤 정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몸에서 땀 냄새가 났어요. 정만수는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왔죠.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은행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왔거든요. 삼겹살에 상추, 된장찌개까지 제대로 된 저녁상이었어요. 정만수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그 돈 말이에요. 정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요. 진짜 10억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청소부가 그런 돈을?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이에요. 정만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진 게 그것뿐이라니. 10억이 적은 돈이라는 뜻일까요? 돈이 싫으면요. 정만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그게 더 어려울 거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니. 정만수 본인을 보라는 건가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그냥 청소부예요. 청소부가 10억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정만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정만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를 숨기고는 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또 그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만수를 지켜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만수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정만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작업복을 입고 나갔고 저녁 6시면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말이 없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트에 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다가 아래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남자들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만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요? 혹시 아는 사람들인가요? 모르겠네요. 정만수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만수는 현관문 자물쇠를 새로 달았어요. 보조 자물쇠까지 2개나 달았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언니 미라였습니다. 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죠. 언니, 여기는 어떻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 따라와. 언니는 제 팔을 거칠게 끌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찐빵 가게 앞까지 끌고 갔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사람, 아무도 몰랐던 내 회사의 투자자였어.
뭐, 정만수? 그 남자 말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투자자라니.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거 알지? 어렴풋이? 그때 누군가 익명으로 50억을 투자했어.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고 지금도 진호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50억?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결혼을?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흘 전에 회계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 익명 투자자가 정만수라고.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냐고. 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언니가 나보고 대신 가라고 했잖아.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생 내 밑에서 살아온 주제에 이제 와서 내 것을 빼앗아. 언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야. 거짓말. 넌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결혼한 거잖아. 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만수가 투자자였다니. 청소부가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지연아, 솔직히 말해. 넌 얼마 받았어? 10억? 20억? 언니, 말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0억을 받은 게 사실이었지만 언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더 큰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너 정말 정말 나쁜 년이야. 평생 언니 덕 보고 살면서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다니. 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정만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언니가 시킨 대로. 닥쳐. 평생 내 그늘에서 살던 주제에 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시장 안에 울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야. 너 사기 결혼이야, 사기. 언니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쯧쯧, 자매가 저렇게 싸우다니. 돈 때문인가 봐.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야.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저 언니 말을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투자자예요? 정만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어요. 그럼 왜 청소부라고?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을요.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언니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한지연은 정만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결혼했으며 이는 사기혼에 해당한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힌 두툼한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기혼이라니. 저는 그저 언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가 된 거였어요. 정만수는 서류를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만수는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방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어요. 카운터에 놓인 석간신문의 사회면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청소부의 10억 미스터리 결혼 사기혼 의혹.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익명의 거액 투자자로 알려진 정모 씨 65세가 최근 한모 씨 58세와 정격 결혼했다. 그런데 정 씨의 원래 결혼 상대는 한 씨의 언니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동생이 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다며 사기혼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급히 물건값을 치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신문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2층 빌라 사는 사람. 쯧쯧. 사람 얼굴 참 모르겠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지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한미라 씨 측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큼지막한 로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만수 씨로부터 받은 재산 전부 반환하시고 이혼하세요. 그럼 고소 취하해 드리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론에 계속 노출될 텐데 견디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때 정만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정만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정만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변호사도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정만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정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론도 소송도 다 정리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증명할게요. 정만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대신요. 정만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방 서랍 속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마지막에 열어주세요. 마지막이요? 모든 게 끝나고 나면요. 그때 열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정만수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만수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한 기침이었죠.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만수는 제게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편지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이라는 말도 그렇고 설마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틀 뒤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날짜는 한 달 뒤였죠. 정만수는 강남의 큰 법무법인과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3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언니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니의 아들 진호가 나서서 더 큰 로펌을 선임했거든요. 이건 전쟁이 될 거예요. 정만수 측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악화시켜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어요. 청소부 위장 재벌의 충격 결혼, 자매간 10억 전쟁, 언니 몰래 재산 가로챈 동생.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인간 쓰레기, 사기꾼, 파렴치한. 글자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봤고 수군거렸고 때로는 대놓고 손가락질했거든요. 마트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그저 집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정만수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기침도 잦아졌죠. 병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괜찮아요. 감기 기운일 뿐이에요. 정만수는 매번 그렇게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5시쯤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좀 피곤해서요. 정만수는 소파에 앉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물 드세요. 정만수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가볼게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만수 방에서 들려온 소리였죠.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정만수 방문을 열었어요. 정만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 달려가 정만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만수를 들것에 싣고 나갔어요. 저도 급히 옷을 걸치고 따라갔죠.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간암 말기십니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암? 말기라고요? 3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으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환자분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간 부위에 하얀 점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복부, 폐까지 퍼진 상태고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석 달입니다. 짧으면 한 달도 안 될 수 있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석 달. 정만수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니.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겨둔 거구나. 마지막에 열어보라고 했던 편지. 정만수는 이미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정만수는 죽음을 앞두고 저와 결혼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오전 9시 정만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만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저를 봤어요. 미안해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숨기는 게 더 부담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와 결혼하신 거예요? 아픈 몸으로.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정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누가 진짜 사람을 보는지 시험했어요. 그게 저였다고요? 네. 당신만이 유일했어요. 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 유일한 사람.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랍 속 편지 다 끝나면 읽어주세요. 제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정만수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소송도 언론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처음엔 혼자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들, 정장 차림의 여자들, 모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만수에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회장님, 건강 회복하세요. 회장? 부회장?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건 알았지만 회장이라니요. 어느 날 정만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랍 이제 열어봐도 돼요. 아직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야 할 거예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만수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와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본명 정민우 전 대한그룹 부회장. 대한그룹. 제가 아는 그 대기업 말인가요? 계열사만 30개가 넘는 그 그룹이요? 다음 서류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1000억, 2000억, 3000억. 정확한 총액은 5,500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만수는 아니, 정민우는 청소부가 아니라 재벌이었던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만수의 필체였죠. 지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많이 아프거나 이미 떠났을 겁니다.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한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이 넘쳐났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돈만 봤거든요. 결혼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제 재산을 빼돌려 도망갔고, 두 번째 아내는 바람을 피웠어요. 세 번째 아내는 제가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자 이혼을 요구했죠. 10년 전 저는 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동생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익명으로 투자만 했어요. 그러다 3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받아보고 싶다고.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실제로 청소 일을 하며 살았어요. 중매쟁이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 제 돈을 알아챘거나 돈 냄새를 맡았죠.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10억을 받고도 두려워했고 죄송해했고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시험한 것, 숨긴 것, 고통 속에 빠뜨린 것. 하지만 감사해요. 제 인생 마지막에 진짜 사람을 만났으니까. 모든 재산은 당신 앞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쓰세요. 정민우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미라였어요. 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가도 돼? 응. 둘이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언니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 회장님 아니 정민우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만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송 취하할게요. 기자들한테도 정정 보도 요청할게요. 제가 동생을 오해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시켜서 결혼한 거였는데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언니 밑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지연아. 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평생 널 그늘로만 살게 해서 내가 우월감에 빠져서 너를 무시했어. 진짜 미안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언니 옆에 앉았어요. 언니 나도 미안해. 원망도 했어. 그럴만했어.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정만수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저는 정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네. 사람은요, 돈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기억하더군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정만수 씨,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정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비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만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대한그룹 장례식장이 아니라 작은 병원 영안실에서였어요. 정만수가 생전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조촐하게 아는 사람들만 모여서.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 몇 명, 동네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언니와 조카 진호. 저는 상주로서 그분들을 맞았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기꾼으로 몰렸던 여자가 이제는 5천억 재산의 상속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서 있을 때 문득 정만수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낡은 마을회관, 어색한 양복, 딱 한마디만 했던 그 사람. 살아보면 알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살아보니 알았어요. 정만수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왜 10억을 주었는지, 왜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려 했는지.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만수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유언대로 모든 재산을 부인께 상속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모두 합쳐서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5,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남긴 영상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정만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찍은 영상이었죠. 지연 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남긴 재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꼭 행복하게 써주세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꿈꿨던 것 다 해보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영상 속 정만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저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해명했거든요. 제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방송으로 나갔고 여론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언니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가곤 했죠. 지연아, 넌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돈도 많은데 편하게 살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노는 건 싫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만수가 남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문득 떠올랐어요. 정만수가 했던 말이요. 사람은 돈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기억하더군요. 따뜻한 밥 한 끼. 그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자그마한 상가를 임대했어요.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따뜻하게 나무 테이블에 편한 의자, 부드러운 조명. 주방은 넓게 만들었어요. 직접 음식을 만들 거니까요. 석 달 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진심식당 한 그릇의 마음을 담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밥, 제육볶음. 누구나 좋아하는 집밥이었죠. 가격은 모두 5,000원. 어르신들은 3,000원만 받았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만 오셨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집밥 맛이네. 어르신 한 분이 김치찌개를 드시고 감탄하셨어요. 사장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는 소문, 싸다는 소문, 주인이 친절하다는 소문. 한 달쯤 지나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열고
집에 돌아오면 10시였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진심식당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회사원들도 오고 가족들도 왔죠. 사장님,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웃으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요즘 자주 왔어요. 혼자 와서 조용히 김밥을 먹고 가곤 했죠. 언니, 어서 와. 응. 오늘은 뭐가 맛있어? 김치찌개 끓였어. 언니 좋아하는 거. 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담아내왔어요. 언니는 한술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맛있다. 많이 드세요. 한참 먹다가 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응?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음으로 끝나네. 저는 언니 앞에 앉았습니다. 정만수 씨가 그러셨어. 사람들은 돈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기억한다고. 맞는 말이야. 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넌 그걸 알았어. 처음부터. 아니야. 나도 배웠어. 정만수 씨한테. 그날 오후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가게를 정리할 때였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만수 씨,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행복해요.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햇살이 반짝였어요. 그게 아마 정만수의 미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밥을 만들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한 그릇을 담을 거예요. 그게 정만수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으니까요.